(1988년 2월 22일) 밤 10시 한 커플이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 휴일이기도 하고 헤어지기가 아쉬웠던 두 사람은 공원에 차를 세워두고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차량 2대가 나타나더니 이내 커플의 차 후면을 좌우로 막습니다. 목검을 들고 내리더니 운전석에 차 유리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찾아온 공포에 일단은 도망을 가는 게 상책이라 생각한 노무라 씨는 후진을 시도하지만 이미 후면을 막고 있던 또 다른 차에 부딪히고 맙니다. 차를 박았잖아, 아씨. 야, 내려. 뒷차에서 또 다른 남자 2명이 쇠파이프와 목검을 들고 내렸고 커플의 차는 남녀 6명에게 순식간에 포위됩니다. 일당은 커플의 차 위에 올라타더니 목검과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며 유리를 깨부수고 두 사람을 차 밖으로 끌어내립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잔인한 소년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나고야 아베크 살인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커플을 습격한 6명의 소년소녀들은 나고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로 늦은 밤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는 아베크를 노렸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는 비행 청소년들로 폭력 조직 구성원도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인 오다카 녹지공원으로 오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한탕을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워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긴조 부두에서 두 커플의 차를 습격해 돈을 갈취했는데 첫 번째 공격 대상이었던 학생 커플은 운 좋게 달아났지만 두 번째로 공격당한 회사원 커플은 86,000엔을 뺏기고 차 밖으로 끌려나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목검과 쇠파이프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다행히 차량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진입해오는 바람에 일당은 달아났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과 손목시계 등을 갈취한 일당은 일단 시내로 돌아갔지만 강탈한 돈이 적다는 이유로 두세 건 더 하고 끝내기로 작당합니다. 우선 차량 2대의 기름을 만땅으로 채운 뒤 다음 범행 장소로 지정한 오다카 녹지공원으로 향합니다. 해당 공원은 밤이 되면 폭주족이 자주 출몰해 소음이 심했고 사망사건도 일어난 터라 야간에는 공원 내 도로를 폐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도와 접해 있는 주차장은 야간 시간대에도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특히 주말 밤에는 드라이브를 하는 커플들이 즐겨 찾는 장소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일당은 커플의 차를 발견, 우선 일당 중 한 명인 씨가 소변을 보는 척하며 사전 답사를 합니다. 엔진이 걸려있고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당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보고를 합니다. 타깃을 정한 일당은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린 뒤 커플의 차량 후면에 주차를 합니다. 먼저 일당 중 한 명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목검으로 운전석 유리를 치며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위험을 감지한 남성은 후진을 했지만 우측 후면을 막고 있던 일당의 차량에 부딪혔고 좌측 후면에 정차했던 다른 차는 커플의 차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전후방이 완전 봉쇄된 커플의 차는 꼼짝없이 갇히고 맙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어서 인적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은 잠결에 철판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폭주족들이 또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피해자 여성 스에마츠 씨는 이용원 보조로 일하고 있었고 퇴근 후 10시쯤에 친구 집에 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끌고 나갑니다. 그 길로 같은 이용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교제 남성 19세인 노무라 씨를 만나 아이치현에 있는 오다카 녹지공원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커플을 덮친 일당들의 나이는 주로 17세에서 19세인 미성년자로 일당 중 한 명만 20살이 된 성인이었습니다. 강제로 차 밖으로 끌려나간 커플은 목검과 쇠파이프로 머리와 얼굴을 중심으로 공격을 당했고 남성이 기절하기까지 30분 동안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남성이 정신을 잃자 일당 중 한 명이 여성에게 명령합니다. 벗어! 거의 전라 상태인 여성을 다시 강목과 쇠파이프로 마구 폭행한 다음 주차장과 50m 떨어진 덤불 속으로 끌고 갑니다. 신나에 취해 있는 A와 B 그리고 C에 의해 스에마츠 씨는 집단 윤관을 당합니다. 그러는 동안 주범격인 K와 만 17세, 18세 소녀 D와 E는 커플의 차량에서 현금 10,000엔과 인형을 털었고 목검과 하이힐을 신은 발로 쓰러져 있던 노무라 씨의 머리를 마구 공격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 덤불에서 끌려나온 스에마츠 씨. 주범격인 K는 그녀를 바라보며 일당들에게 말합니다. 지져버려. 소녀 D와 E는 담뱃불로 여성의 몸 이곳저곳을 찢어댔고 일당 A도 가세에서 물고 있던 담뱃불로 그녀의 가슴을 지지더니 급기야 무에 신나를 부어 불을 붙입니다. 뜨겁지. 스에마츠 씨는 뜨겁다며 그만하라 애원합니다. 소녀들은 빠가 어디서 내숭이야? 라며 또다시 등과 가슴을 담뱃불로 마구 찢어댔고
A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지집니다. 소녀들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선 하이힐을 신은 발로 그녀의 가슴을 마구 짓밟습니다. 여기에 일당 A와 B도 갓에 발로 마구 차댑니다. 아침 해가 뜨기까지 2시간 가까이 이 만행은 이어졌고 커플을 두고 떠나면 발각될 것을 염려한 일당은 6시가 넘은 시각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 2대의 커플을 따로따로 태워 공원을 빠져나갑니다. 일단 나고야 시내에 한 공터에 차를 세우고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아이씨, 좀 심하긴 했어. 어떡하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팔아치우자. 서로 상의를 해가며 뒤처리를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커피숍에서 다시 합류하기로 합니다. 커피숍에 도착한 일당은 A만 차에 남아 2사람을 감시하도록 하고 나머지 5명은 커피숍에서 샌드위치 등으로 배를 채우며 뒤처리를 모의합니다. 주로 주범격인 K와 C가 계획을 주도했고 나머지 3명은 2사람의 결정에 동조하는 식으로 이야기는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C가 칼로 처리하자고 하자 K는 피가 튀기 때문에 물 조르는 것이 더 깔끔하지 않겠냐면서 사체는 묘지에 묻어버리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에 모두 동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커피숍을 나온 일당들은 차에서 망을 보던 A에게도 계획을 알렸습니다. 9시쯤 러브호텔에 도착, 저녁 5시까지 시간을 때우기로 합니다. 부상을 입은 남녀를 이상하게 생각한 호텔 관계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차량 넘버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녁 5시가 되자 일당은 호텔을 빠져나와 커피숍을 전전하다가 간선도로에 위치한 휴게소로 자리를 옮겨 다시 시간을 때운 뒤 24일 새벽 2시쯤 한 식당에 도착합니다. 식당 화장실에서 K는 어떡할 건데? 경찰에 신고 못하게끔 단단히 일러두고 그냥 돌려보낼까? 라며 C의 의중을 떠봅니다. C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고 답합니다. 그들과 화장실에 함께 있던 피해자 남성에게 풀어줄 거라 얘기했고 차량 파손의 이유에 대해서는 적당히 둘러대기로 결론을 짓습니다. 2시 반경 이윽고 풀려난 커플은 식당을 나와 인도를 걸었습니다. K와 C가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몰랐던 다른 일당은 뭐야, 쟤들 나갔잖아. 누가 풀어줬어? 쟤들 아까 경찰서 간다고 얘기하더라. 여 소녀 D는 일당들을 자극합니다.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었던 데다가 여기서 그만하자고 말하면 무리들에게 약해 보일까봐 어느 누구도 반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당들은 다시 2사람을 끌고 옵니다. 새벽 3시경 식당에서 나온 일당은 나고야시를 빠져나와 30분 정도를 달리더니 어느 묘지공원으로 커플을 데려갑니다. 묘지공원에 있는 코도카이라는 야쿠자 조직의 본가 무덤 앞에서 노무라 씨를 처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노무라 씨를 무덤 앞으로 끌고 나와 준비한 비닐끈으로 양손을 결박하고 무릎을 꿇립니다. 지금부터 줄당기기 게임이야. 난 여기서 당길 테니 넌 반대편에서 당겨. 라며 K는 A에게 노끈의 반대편을 잡게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노무라 씨의 목에 노끈을 2겹으로 감고 이 담배 한 대를 다 필 때까지 당기고 있자. 라고 약속한 뒤 20분 동안 줄을 잡아당겨 목숨을 빼앗습니다. 축 늘어진 노무라 씨를 발로 걷어차면서 사망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 스에마츠 씨는 소녀들에게 감시를 당하며 차 안에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그녀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잠깐 밖에서 얘기하는 중이라며 적당히 둘러댄 뒤 스에마츠 씨가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소녀들은 그녀의 입을 테이프로 감아버립니다. 한편 차로 돌아온 일당들은 숨을 거둔 노무라 씨를 트렁크에 실었고 스에마츠 씨에게는 집으로 돌려보냈다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시 차를 출발시켜 나고야 일대를 배회하다가 K의 아파트로 갑니다. 노무라 씨가 살해되었음을 감지하고 의기소침해 있던 스에마츠 씨를 A는 또다시 겁탈합니다. 천천히 즐겨. 라며 소녀인은 A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저녁 10시쯤 K의 아파트를 나와 일 때문에 전날에는 합류하지 못했던 일당 B를 태우고 나고야 시내와는 100km 정도 떨어진 미에현의 어느 살림으로 향합니다. 25일 새벽 2시 살림에 도착한 일당은 준비해온 삽으로 구덩이를 팝니다. 그러는 동안 차 안에서는 소녀 이가 스에마츠 씨의 눈을 타올로 가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건 없어? 라는 소녀 D의 물음에 오빠의 얼굴이 보고 싶다. 오빠랑 같이 묻어달라고 답합니다. 구덩이를 다 팠는지 차로 돌아온 A가 주먹밥과 주스를 그녀에게 먹으라며 건넵니다. 이것도 그냥 같이 묻어주세요. 어차피 저 죽잖아요. 천국에서 오빠랑 같이 먹을래요. 오빠가 죽었는데 저 혼자 살아서 뭐 하겠어요. 죽을 각오는 돼 있으니 오빠랑 같이 묻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빠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일당들은 그녀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눈을 가리고 있던 타올을 풀어주고 트렁크에 있는 노무라 씨의 얼굴을 전등으로 비춰주었습니다. 신분이 특정되지 못하도록 의류와 신분증을 뺀 뒤 트렁크에서 시신을 꺼냅니다. 스에마츠 씨에게는 옷을 다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팬티만 입고 있는 그녀의 눈을 다시 타올로 가리고 자신들이 파놓은 구덩이 옆으로 데려가 쭈그려 앉힙니다. 이렇게 한들 어차피 경찰에 잡힐 거야. 죽일 것 같으면 빨리 죽여줘요. 한 번에 죽여주세요. 그들은 노무라 씨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목에 노끈을 2번 감고 당겼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노끈이 끊어져 버리는 바람에 세 겹으로 감고 30분 동안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확인한 일당은 남성의 몸이 위를 향하도록 구덩이에 던진 다음 그 위에 여성을 엎드린 자세로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의 팔이 서로의 몸을 감싸안는 듯한 자세로 묻어주었습니다. 나고야로 돌아와서는 강이나 주변의 쓰레기통에 범행 도구와 두 사람의 면허증과 의류 등을 버린 다음 K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오전 7시경 아파트에 도착한 그들은 커플의 실종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룬 신문 기사를 읽게 됩니다. 당황한 일당은 남겨진 비닐 노끈을 처리하기 위해 강을 향해 차를 몰았고 다리 위에서 노끈과 나머지 증거물들을 강으로 던져버립니다. 커플이 납치된 2월 23일 새벽 같은 날 긴조부두에서 일어난 회사원 커플 강도상해 사건에 대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이 이미 수사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같은 날 아침 8시 반쯤에는 오다카 녹지공원의 프론트 유리가 깨진 상태로 차 한 대가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가 그 공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됩니다. 신고를 받고 공원으로 출동한 경찰은 파손된 차량과 주변에 흩어져 있는 차 열쇠, 핸드백, 지갑, 혈흔이 묻어있는 여성의 속옷 등을 발견합니다. 22일 밤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간 후부터 소식이 끊기자 노무라 씨와 스에마츠 씨의 가족들은 24일에 각각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공원에 방치된 차량과 연관된 납치 사건임을 파악한 경찰은 24일 아이치현과 공조하여 수사본부를 설치, 즉시 수사에 들어갑니다. 한편 긴조부두에서 일어난 범행이 오다카 녹지공원에서 일어난 범행과 수법이 유사해 보였고 비교적 거리가 가까웠던 점으로 보아 두 사건 모두 동일범들의 소행이라 추측한 긴조부두 관할 경찰서도 수사본부에 합류,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됩니다. 이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던 이용원은 노무라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두 사람이 분명히 살아있을 거라 믿은 아버지는 납치범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올 것을 대비해서 약간의 현금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다음 날인 25일 커플이 납치되고 잠시 머물렀던 호텔에서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호텔 관계자가 찜찜한 마음에 메모해 두었던 차량 번호와 차량의 특징이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호텔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에 들어갔고 다음 날인 26일에 해당 호텔과 13km 정도 떨어진 공원에 방치되어 있는 K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조사 결과 커플의 차량 주변에 떨어져 있던 파편과 해당 차량에 묻은 도색이 피해자 차량의 도색과 일치했습니다. 한편 범행 도구를 처리하고 난 일당은 도주 계획을 세우기 위해 씨의 집에 모여 하루를 보냅니다. K의 차량을 발견한 후 일당의 소재지를 파악, 도주를 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던 씨의 집으로 경찰들이 찾아옵니다. 우선 임의동행으로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조사본부에서 취조를 받는 동안 일당들은 긴조부두와 오다카 녹지공원에서의 범행을 시인 노무라 씨와 스에마츠 씨의 살해도 자백합니다. 사망사건을 집중조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에서 특별수사본부로 전환, 유기장소인 산림에서 노무라 씨와 스에마츠 씨의 사체를 발굴, 가족들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살해, 사체유기, 강도치상 등으로 일당 6명 모두 검찰로 송치, 이후 5명은 아직 미성년자였으므로 소년감별소로 보내집니다. 살해 동기로는 얼굴을 봤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실행범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서로 자기는 아니라며 떠밀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왜 그런 식으로 묻었냐는 질문에는 두 사람이 아베크니까 장난삼아 그런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소년감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일당은 미성년자라서 금방 나갈 거라며 호언장담했고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주범격인 K는 법정에서 출소하면 소녀 E와 결혼할 거라며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고 합니다. 나고야 가정재판소로 송치된 5명에 대해 해당 재판소는 형사처분에 상당하다고 판단, 나고야 지방검찰청에 역송치합니다. 송치를 받은 나고야 지방검찰청은 5명의 소년소녀들을 나고야 지방법원에 기소합니다. 긴저부두에서 저지른 강도치상 사건에 대해서도 나고야 가정재판소는 형사처분에 상당하다면서 검찰청에 역송치했고 검찰은 나고야 지법에 추가 기소합니다. 일당 중 남성 ABC에게는 스에마츠 씨에 대한 간죄도 추가됩니다. 기소 후 6명은 나고야구치소 독방에 수감됩니다. 20살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갱생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기보단 보호처분이 우선되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사람의 생명을 장난감 다루듯한 반인륜적인 행동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용서될 범죄가 아니라면서
K와 A에게는 사형이 합당하다며 여론은 들끓었고 경찰과 법원에 의한 판결 결과 소년소녀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신변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졌던 일본 사회로서는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1988년 7월 나고야 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주범격인 K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A, B, C에게는 각각 무기징역 17년, 13년을, 소녀 D와 E에게는 5년에서 10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K와 노무라 씨 살해에 대한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B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1996년 12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K에게는 전과가 없었던 점과 노무라 씨를 살해하기 전 식당에서 커플을 풀어준 것으로 보아 전날 커피숍에서 주도적으로 살인을 계획한 것은 진이가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B에게는 노무라 씨의 살해에는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해 4년이 감형된 13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1997년 1월 7일 기간 내에 상고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징역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K는 최종 선고를 받고 오카야마 형무소에 복역하면서 형무작업에서 받은 작업상여금을 받는 족족 유족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2005년 3월 스에마츠 씨의 아버지로부터 격려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후로도 K에게 해마다 편지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딸의 목숨을 빼앗은 잔인한 살인자를 원망하기보다는 용서로서 슬픔을 극복하려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가해자들의 형이 최종 확정된 1997년 병사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노무라 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개조까지 했던 이용원을 폐업하셨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3년 후 홀로 생활하시던 아파트에서 고독사하셨고 2달이 넘어서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소녀 D와 E는 출소 후 개명을 했고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정확히 30년이 지난 2018년 2월 23일 한 신문사의 기자가 오카야마 형무소에서 K를 면회합니다. 가석방 후의 목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피해자 여성의 아버님이 고령으로 몸 상태가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 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주는 등 사회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답합니다. 살면서 죄값을 치르는 행위와 교정이란 것이 결코 비현실적인 게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K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면서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현실과 괴리된 개소리로 기자는 답합니다. 만약 자신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은 긴 시간 동안 죽음이란 공포와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남겨진 유족들은 지금도 고통을 등에 업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또다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디 가해자의 갱생보다 피해자의 고통이 우선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